로비 주제에 감히! 로비에 울려 퍼진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고급 아파트 로비에서 60대 경비원이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어요? 박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죠. 입주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태고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딸 서연이 들어섰어요. 손에 든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된장찌개가 흩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하루의 균열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로비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이 우아하게 흩어져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이곳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한태고는 묵묵히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갈한 제복을 입은 그의 손놀림은 늘 그렇듯 성실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태곤에게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이 로비에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이었어요. 택배 기사가 들고 온 상자들을 크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던 태곤의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지만 계속된 작업으로 몸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꼼꼼하게 주소를 확인하며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1205 박 사모님 택배입니다. 택배 기사가 건넨 상자를 받아들며 태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라, 며느리 서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태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상자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주민용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가끔 무거운 표정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고는 그런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박미라가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과 언쟁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고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하지만 박미라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택배 선반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택배를 정리하고 있는 태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경비원들을 곱지 않게 보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특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박미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더럽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뭘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고는 당황하며 손을 멈췄어요.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어요? 박미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몇몇 입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젓고 어떤 이는 못 본 척하며 서둘러 지나갔어요. 태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상 택배를 정리하는 것이 태곤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지만 박미라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업무상이라고요? 주제넘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도 되는 줄 아세요? 박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박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더욱 모욕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경비 주제에 감히. 그 순간 박미라의 손이 태곤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찰싹. 로비에 울려 퍼진 소리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곤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안경이 살짝 비뚤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어머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입구로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던 그녀의 손에서 보온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가 대리석 바닥에 흘러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서연의 눈앞에서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무거운 침묵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태곤은 뺨을 손으로 살짝 만지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충격에 가득 찬 얼굴을 본 그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는 몸짓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태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딸 앞에서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미라가 서연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았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네요. 아버지한테 도시락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거든요. 서연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을 향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두부와 미역을 넣고 멸치로 우린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끓인 것이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태곤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도시락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성이 담긴 음식이 바닥에 흩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서연이 다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박미라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위로를 기대한 밤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뺨을 맞던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찰싹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그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보고 괜찮다고 손짓하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저녁 8시쯤 남편 우석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처럼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또 야근을 했나 봅니다. 오늘 어땠어? 우석이 소파에 앉으며 건네는 평범한 일상 대화였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오늘 아버지 직장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서 본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석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듣는 척 했습니다. 회사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맞으셨어요. 서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우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대답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라고요?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으셨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예민했나 보지. 어머니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석은 여전히 서연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이 문제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주먹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경비원이라서 맞아도 된다고요? 서연의 질문에 우석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도 잘못하신 걸 아시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 우석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요. 목요일 오후 박미라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한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박미라가 찻잔을 들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서연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 어렵게 대답했어요. 박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맛있네요. 역시 서연이는 손재주가 좋아. 겉으로는 친근한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박미라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서연아, 요즘 친정아버지 일이 힘드시지? 박미라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박미라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전혀 달랐어요. 서연은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도자기가 깨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일은 원래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박미라가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손이 찻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가난한 친정이 문제예요. 우석이도 힘들 텐데 말이에요. 박미라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까지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자신을 지켜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일찍 오셨네요. 우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어요. 박미라가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친정 아버지 일 때문에 말이야.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서연은 눈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석은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 조심하셔야죠. 우석의 말에 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이 마치 서연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석은 물을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을 한 번 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우석이는 착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다른 남편 같으면 벌써 뭐라고 했을 텐데. 박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차를 다 마신 박미라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아, 친정일로 우석이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미라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도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연은 찻잔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자신도 모두 이 집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식탁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시어머니를 피해 다녔어요. 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5가지를 무치고 생선을 구웠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흠잡힐 일이 없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누이의 남편과 중학생인 조카까지 함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서연이 왔네. 고생했어.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아버지만큼은 서연을 늘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어요. 서연이가 만든 나물무침이네요. 색깔이 참 예뻐요. 시누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평범한 가족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막걸리를 한 잔 따르시고 시누이 남편과 우석이 회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모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야. 짧지만 따뜻한 대답이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시누이도 젓가락을 들며 나물을 맛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미라가 젓가락을 멈추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미라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이 나물에서. 박미라가 젓가락으로 나물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집 냄새가 배었나 봐요. 박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카마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봤어요. 우석은 젓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면서요. 그런 냄새가 음식에 배 수도 있죠. 아무리 씻어도. 박미라가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출신은 못 속이나 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이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의 모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박미라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하지만 박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미라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티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서연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찰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조카까지도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아, 어디가?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불렀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시아버지가 다시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까지 가는 동안 우석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나서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결심.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단단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경비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빈 경비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몇 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별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외로움의 공원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연은 한강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벤치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어요. 야경을 보러 온 연인들, 산책을 나온 가족들, 그리고 서연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빈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강물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도 이곳까지는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언제부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의사, 누구는 회사원, 누구는 사업가라고 말할 때 서연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늘 당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게 자랑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연이 아버지 직업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는다고 울면서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연아, 아빠는 부끄럽지 않아. 정직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거든.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집만큼 잘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아버지 직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물으면 그냥 회사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편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모두 대학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었어요. 서연은 점점 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였던 우석에게도 한참 뒤에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에게 서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모든 말이 부족해 보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 딸 고생 많다. 걱정 마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뺨을 맞은 일보다 딸이 그것을 본 게 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찬바람이었지만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체면과 시선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자존심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까지.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숨기려고만 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지키겠다고, 공원 벤치로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연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흔적의 상처 며칠 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왼쪽 뺨에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선명하게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박미라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뺨이 아직도. 서연이 손을 뻗으려 하자 태곤이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태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미라가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아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연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평소 예의 바른 며느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며칠 전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였어요. 이런 민감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요. 경비원에게 폭행이 있었거든요. 서연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관리소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이미 입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있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관리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켰어요. 언제쯤의 영상인가요? 서연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했어요. 그날 그 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게 택배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미라가 들어오는 장면, 말다툼이 벌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미라의 손이 아버지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찰싹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영상으로 다시 보니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소장도 영상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입주민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뺨을 맞고 난 뒤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던 거예요. 그것도 카메라를 향해서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될 딸을 위해 애써 지은 미소였어요. 아픔을 감추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할 수 있나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관리소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제가 당사자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에요. 증거로 필요해요.
서연의 말에 관리소장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USB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영상이 복사되는 동안 서연은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소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미소를 지었던 거예요. 복사 완료됐습니다. USB를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소를 나왔어요. USB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하고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USB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라. 아버지가 서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증거예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체면보다 진실을 택하기로, 침묵보다 행동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서연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대의 손길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하정에게 서연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하정은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정의 정의감은 병원에서도 유명했어요. 환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병원 행정부와 맞서기도 했고 부당한 일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서연이 이 이야기를 하정에게 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이런 사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야. 소개해 줄게. 정말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정이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고맙긴. 당연한 일하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우석의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건설 리베이트 의혹으로 정격 압수수색 화면에는 우석이 다니는 건설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소리를 올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관련자 명단에 박미라의 이름까지 등장한 거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운용 의혹, 시공업체 로비 의혹, 박미라 씨 등 관련자 조사 예정 서연은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시댁 전체가 스캔들에 휩싸인 거였습니다. 그것도 뇌물과 비자금이라는 심각한 혐의로요. 저녁에 우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난리야. 우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서 모든 걸 뒤져놨어. 컴퓨터며 서류며 전부 가져갔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서연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아내의 존재가 간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관련되어 있다던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라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박미라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박미라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고 그것도 범죄 혐의와 함께 나온 거였으니까요. 진정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박미라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박미라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평소 그 거만함과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서연에게 매달리는 형국이었어요. 우석이는 괜찮은 거야?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 박미라가 아들 걱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위로해줬지만 박미라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어떻대? 많이 놀라셨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시댁의 몰락이 아버지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더 큰 문제에 휩싸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댁의 스캔들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당한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였어요. 박미라가 약해진 지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증거의 공개 다음 날 오후 하정이 소개해준 기자와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기자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라고 하정이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하정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기자가 악수를 청하며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서연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서연은 USB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경위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인가요?
기자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물었어요. 네.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어요. 당시 로비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기자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폭행이고 직업 차별의식이 드러나는 악질적인 사례네요.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기자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였습니다. 언제쯤 기사가 나올까요? 빠르면 모레,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예요. 추가 취재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며칠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큰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고급 아파트서 경비원 아버지 뺨 때린 며느리 시어머니 기사와 함께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여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기사가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직업 차별 너무 심하다. 경비원분이 너무 불쌍해요. 며느리 마음이 어땠을까? SNS에서도 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박미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미라는 집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미라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에서 박미라를 소환했어요. 영상이 워낙 명확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어요. 박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는데 평소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증거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어요. 화면 속에서 박미라가 태곤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박미라에게 물었어요. 박미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판사가 다시 촉구했어요. 박미라의 변호사가 박미라를 살짝 쳤습니다. 인정합니다. 박미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렇다면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 담긴 악질적 범행입니다.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업을 이유로 모욕을 가하고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박미라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서연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박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시면 인간답게 다시 태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말은 모든 관계의 종지부였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법정을 나섰어요. 뒤에서 박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식탁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식당이 아닌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편하고 따뜻했어요. 두 사람 앞에는 뜨거운 순대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태곤이 국물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는 모습은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건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연의 말에 태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서. 서연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부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태곤이 물었어요. 재판 이후 서연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미소였습니다. 힘들지 않겠냐?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태곤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국밥집 사장이 다가와서 반찬을 더 갖다 줬어요. 많이 드세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재판 이후 서연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는 동료들이 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아버지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도 아버지를 더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그래야지. 이제 숨을 이유가 없잖아. 태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집은 무너졌지만 사람을 지키려던 이들은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진정한 품격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비가 점점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태곤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